요새 날씨 진짜 덥지? 안 그래도 더운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 마스크도 못 벗고 어디 피서도 못 가고 더욱 힘든 여름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다양한 변이가 발생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 카대요. 아유, 이 코로나19 참 무섭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건지도 알아보고 또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계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서정만 아나운서 오랜만입니다. 예, 예. 목소리 반갑습니다. 예,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은 반갑지가 않아요. 어제를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3명이더라고요. 부산의 예.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확진자 93명인데 지금 90명, 1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야 되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숫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이제 중구의 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전날 그 한 명이 확진 판정받아서 동선을 겹친 직원을 검사했더니 7명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이 콜센터의 특성상 밀접도도 높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의 금융시설에서도 직원 2명이 확진돼서 누적 10명이 확진되었고요. 동래구의 그 확진자도 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기존 가족 접촉자 5명하고 격리 중인 이용자 1명까지 해서 총 현재까지 누적은 119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북구의 학원에도 추가로 3명이 확산돼서 총 31명. 지금도 소규모의 그 집단 확산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집단 감염 발생했던 요 백화점에서 또 감염 발생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백화점에서 다른 매장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기존 접촉자에서 그 격리가 되었다가 26일 날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직원이 어린이 체험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좀 더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 체험 공간에서 직원 1명이 감염이 됐는데 지금 그곳에선 또 아이들 감염 상황이 혹시 이어지진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인 점은 네. 이 직원이 판매 공간에서 주로 이제 과자나 이런 하여튼 계산을 받고 하는 그 카드라고 하는 결제하는 그쪽 부분에서만 업무를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 찾은 어린이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라고 지금 파악은 되지만 예.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판매대가 뭐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함께 일한 직원 8명 중에 3명은 격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카드 결제를 했던 성인 54명에게 그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추가로도 뭐 170명을 진단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음성 판정이지만 네. 마음은 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02명이었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최근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다시 또 크게 늘었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숫자가 조금 줄은 거는 사실 다행이지만 오늘 또 신규 확진자 예상 숫자가 1,700명대 를 넘어설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4차 유행이 아직도 잠잠해졌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문제는 수도권의 비중보다 비수도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건 좀 더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결국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휴가를 오거나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풍선 효과가 네네.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부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실제로 될까봐 사실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를 지금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국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심스럽지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단위가 작고 그리고 이동이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 지역만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서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들도 사실 한국도 포함해서 중국, 일본까지 네. 굉장히 강력한 봉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주장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 그 한국의 확산의 추세가 외국에서 봤을 때도 이 만만치 않다,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네. 참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견됐다.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이랬는데 이건 또 뭡니까? 먼저 이제 정치자분들께 이해를 돕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RNA 바이러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흔히 생존 전략으로 변이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돌연 변이를 계속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는 면역 체계를 소위 교란을 시키고 침투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변이가 지속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 변이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네네. 전파력이 더 강하고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추정되는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우리나라에도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델타 변이에다가 K417N이라 불리는 돌기 단백질 변이가 더 생긴 건데요. 네. 이 변이는 원래는 남아공발의 베타나 나머지 감마 변이에서 발견된 변이인데 이 델타 변이의 합쳐진 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발생 사례가 꽤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발생을 했고 네. 이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최대 5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도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베타 변이에다가 문제에다가 그리고 델타 변이까지 합해졌으니 전파력뿐만 아니라 무력화도 훨씬 더 높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델타 플러스 변이 환자가 2명이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델타 변이 또 플러스 변이 또 다른 변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의 변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네. 이 변이 외에도 이런 거는 주요 변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변이 외에도 소규모의 아주 계속적인 변이는 실제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델타라든지 베타라든지 감마라든지 이런 명칭을 부여하는 이유는 좀 주요하고 심각한 변이종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여러 종류의 변이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2명이 확인됐을 때 네. 문제가 이게 2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2명이 어딘가에서 지금 한 명은 미국을 다녀온 분이라고 파악이 되고 네. 한 명은 해외를 가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또 어딘가에서 자기한테 감염이 되는 그 감염원이 있을 건데 예. 그 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처럼 네. 조만간 델타 플러스 변이가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백신을 맞은 걸로 확인이 됐다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깝게 두 분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고 14일이 지났으니까 완전 접종자로 분류된 그런 분인데요. 이 두 사람 역시 어쨌든 그 돌파 감염에 해당되는 감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물론 두 사람만으로 우리가 돌파 감염에 심각하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백신을 맞았던 분이 델타 플러스로 확인됐기 때문에 백신조차도 사실은 100%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말을 전한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네. 좀 우려스럽고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모쪼록 이 두 분이 이제 뭐 중증으로 가는 일은 없으면 참 좋겠네. 아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델타 플러스 포함해서 여러 변이들이 또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증도나 사망의 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건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훨씬 다행이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델타 플러스 변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중증도로 가는 경우는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백신의 접종은 아직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 발표했는데 백신 맞고 돌파 감염된 사례는 전체 0.1% 정도다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해외 외신을 봐도 지금 뭐 2만 명이니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을 백신을 지금도 맞지 않은 그룹에서 이게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은 만약 기회가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다시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자, 지난달 29일에 얀센 백신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됩니까? 주로 50세 이상 그리고 유해 접종이 어려운 30대 이상 대상자에게 접종을 하고요. 네. 그래서 국제 항해 종사자, 거리의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기업이나 공무 출장으로 외국으로 출국에 대상을 하는 분들한테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아시다시피 선상생활을 오래 해야 되는 분들은 2차 접종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우선 접종하고요. 노숙인이나 미등록 외국인도 연락을 안 되거나 신변이 불확실해서 두 번을 접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 접종으로 완료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